처음 이 유튜브를 하게 됐던 거는요. 저희 후배 공작관들이 북한에서 지나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자금을 대한민국에서 탈취한 게 지금 100조가 넘는다는 그 첩보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그 후배 공작관들을 만나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5년 동안에 얼마나 이거를 정말 그 썩은 버섯처럼 망가뜨려 놨는지 이게 허물허물해서 악취가 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공작관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대구 공작 부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방첩, 카운터 인텔리전스를 하고 있는 방첩 분야의 후배를 만나봤더니 얘들은 더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검사한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대학교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형님 죄송하지만 사적으로 받은 자료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답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외부에 나가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찾았던 게 이봉규 TV였고, 이봉규 TV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15만을 돌파해가지고 이봉규 씨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1회, 2회가 삭제된 걸 모르고 며칠이 지났는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 니 거 잘 보고 있는데 왜 동영상을 없앴냐? 그런데 저는 아니 무슨 소리야, 없애긴 누가 없앴다 그래? 그랬더니 아니 네가 한 거 우리가 너무 반갑게 봤는데 지금 사라졌다고. 그 가서 이제 이봉규 씨한테 물었더니 뭐 우물쭈물해요. 보니까 뭐 광고가 뭐 잘못 붙었대나 뭐 이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모처에서 아마 압력이 들어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내려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봉규 씨랑 뭐 몇 차례 더 한 2달 정도 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이제 저희 동료들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유튜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작관 TV를 열어서 일주일에 2만, 2주일에 4만, 3주일에 6만. 그래서 이제 8만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양에서나 아니면 좌익에서 두려웠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지난 제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쯤 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이거를 수선을 하고 옆에 다른 그 스태프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계정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 6개월째 이렇게 계속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한미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정권은 바뀌었는데 나라는 안 바뀌고 있다. 맞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들 속이 답답해서 천불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내년 총선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좀 제가 전해 올리고 그 다음에 중국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끝에 가서는 미국에 지금 이상한 변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에서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라 절반이 나눠진 현재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아마 대부분 아마 신앙인일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집에서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학교에 가서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젊은 학생들을 가정에서라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승만과
지금 한국의 건국 이야기를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50편 가까이 나누어서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14편까지 지금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요, 그냥 마구 퍼다 나르십시오. 그리고 제 본 방송도 그렇지만 저희 방송에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저작권도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그냥 활용하시고요. 특히나 우리 그 건국 이야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이야기들을 대한민국의 과거와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유튜브 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옵니다. 그건 꼭 집에 가족분들과 같이 보시고요. 제가 올해 나이 60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제가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저 역시 학교 선생으로부터 올바로 된 국사, 현대사, 근대사를 단 하루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박정희라는 군인이 이 나라의 통수권자로 있었을 때였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전두환 씨가 이제 보안사령관에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언급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만 해도요,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과오를 저질렀던 부패 정치인이었다, 더러운 노망난 늙은이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국가안전교육부에 입사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오는 날까지 오직 북한과 해외에서의 북의 괴수들을 처단하는 일에만 골몰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 나라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분야에서만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 손과 발목을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제가 자진 퇴직할 때도 우리 후배들 특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특수 요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제 목을 자르고 나왔습니다. 아마 저의 입사를 같이 했던 애들 중에는 국가정보원의 차장 넘버 2자리입니다. 거기에 두 명이나 올라갔었고 전부 다 문제인데요. 그리고 진급을 늦게 한 애들은 아직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보통 작년쯤에 해서 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대부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그러니까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그때 제가 회사 퇴직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가 퇴직한 우리 그 베테랑 퇴직자 반지인데 한번 좀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십시오.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제가 그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에서 NIS라고 하는 게 지금 국가정보원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먼저 제 손발을 자르고 나왔다는 그런 저의 또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고 나의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밥을 빌어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2011년도 연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국내 한 10위 정도 되는 대기업에 가서 팀장으로, 남들은 50에 퇴직할 때 저는 50에 자취 직장을 사기업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서 미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식량 증산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었죠. 그리고 쌀도 부족하고 모든 곡물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2017년도부터 미국에다 회사를 세워놓고 거기서
콩, 옥수수, 밀, 쌀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주곡 작물들을 소위 증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액체 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별도로 오래전부터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초부터 우리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미국에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접촉을 처음 했다가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생활을 1년의 절반 정도는 한국, 절반은 미국 가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직 미완의 이 사업 계획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세계적인 그 식량 작물 증산에 꼭 저는 그 마침표를 찍고 우리 비밀 공작 요원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끝마무리는 인류의 이 생명을 지키는 그 곡물을 증산하는 그것을 꼭 저는 완결하고 이제 제 삶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뭐 제가 그 현역 시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뭐 얘기가 있지만 제가 몇 마디를 했더니요. 국가정보원의 김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원장으로 있는데 지난 몇 달 전에 저를 국가정보원 직원법을 위반했다. 즉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했다 그래서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7월 27일 날 경찰서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전날인 7월 26일 날 대검찰청에다가 현역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맞고발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며칠 전에 그 건이 중앙지검으로 내려갔는데 검사가 고발인인 저를 전화 한 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각하는 됐지만 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김규현은 현재 간첩 문재인이 저지른 각종 범죄 행각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하는 공수처 내지는 대검찰청의 감찰부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 등등에 추가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같은 그 공작관들은요 사실 입사할 때 우리 보통 입부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국가안전기획부이기 때문에 입부 시에 나의 생명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한 푼의 값어치도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선서를 하고 입부를 했던 공작 요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작관과 공작원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하자면 공작관은 전체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계획을 짜고 물자를 대고 자금을 내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그 총연출자, 감독의 역할을 하는 그 업이 되겠고요. 공작원은 그 일에 필요해서 물색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게끔 소위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건 공작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작관은 케이스 오피서. 그래서 이제 케이스라는 얘기는 무슨 사안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안을 맡아서 담당하는 오피서, 공무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공작관들은 비단 대북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외교 안보라고 얘기할 때 그 외교 안보 위에 상위 개념으로 있는 게 이 공작입니다. 오퍼레이션 영어로. 그런데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비밀 공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은 clandestine operation 혹은 covert operati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업들은요 늘 물 밑에서 움직여지고 책상 밑에서 움직여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비유컨대 백조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 위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서 달은 쉬지 않고 물을 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백조의 자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데서, 즉 낮이 있지만 밤의 세계가 있습니다. 밤에 다 주무시죠. 그러나 우리 요원들은 밤잠을 안 자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가고 거기서 무엇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저희 같은 공작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수부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산당이 미워요. 싫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지략과 두뇌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적어도 외국어는 몇 개국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어야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비밀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외교다 안보다 하면서 학교에 무슨 교수님이다 전문가다 나와서 젖비리 내는 소리를 책상에서 배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누구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가 그렇게나 요구를 하는 서울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1번지인데 그 서울대학교가 뭐냐 우리나라의 주요 범죄 집단의 잡범들을 양산하는 양산소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난 거 아시죠? 라임의 그 김봉현이라는 애가 전라도 광주에 거기 출신 아이인데 걔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어요. 이번에 잼버리 개판으로 마친 김현숙이란 여가부 장관 걔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영웅 하나 있죠. 조국이라고. 그 녀석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주요 공직이다 뭐다 있으면서 크고 작은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를 일으키는 놈들이 누구다? 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애들인데 이것들이요. 어머니 아버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애들을 공부만 시켜서 네 동료보다 공부만 잘해서 시험만 잘 봐서 서울대학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사합니다. 조국이 가는 길을 보려거든 관악을 보라. 뭐 이렇게 저도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그걸 보고 가슴이 약간 뭉클했었는데 가봤더니요. 인간미가 없어 이 새끼들이. 네? 다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안 해본 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성적이 뭐가 나쁘잖아요. 그거 가지고 탄식하고 자괴감에 막 머리를 쥐어뜯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 잘 보는 기계지 국가를 위해서 싼 학비로 저렴한 좋은 환경에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국가에 빚을 지었다라는 생각은 1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나의 입신과 부귀 출세를 위해서 고등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걸 봐서 갔던 애들이 서울대학교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운동권 애들이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저런 사회과학도 관심 많아서 뭐 화폐 금융론이다,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뭐 조직학, 정책학, 인사조직 뭐 이런 그 행정학 관련된 것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요. 보면은 그게 주로 고시 과목이거든요. 그 학생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이제 안에서 막 사과탄이 터지고
이렇게 학내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애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강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우 저 빌어먹을 새끼들 때문에 오늘 수업이 안 되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학우들, 동료들인데도 걔네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뭐 입에서 쌍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국가고등고시로 붙어서 5급 사무관에 임명이 되고 지금 대부분 뭐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뭐 국장 실장도 하는데 국민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을까요? 저도 4년 대학 다니면서 당시 돈으로요. 제가 학비를 낸 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장학금도 받았지만 그럼 그렇게 싼 값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나온 애들이 나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이 부채감이 1점도 없다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 각종 부정사건 그 저기 보면은 그 박영수 변호사 전 검사 했던 사람 기억들 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특수부의 선배되는 사람인데 그 저 어딥니까?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바다 이야기를 덮었던 자가 바로 박영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이 때 그 전라도 출신 그 박지원, 얼마 전에는 국정원장까지 했던 그 이 개문이 있죠. 박지원이 아버지하고 목포 동양이라 가지고 그때 하여튼 끝내주게 잘 나갔어요. 그런 그 박영수도 그 서울대학교 출신의 법조 카르텔이에요. 뭐냐? 그 박영수는 당시 경기고등학교를 못 가고 2차인 동성고등학교라고 서울에 가면 그 봉숭로 그 우리 마로니에 거리라 그러죠. 대학로가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 서울물리대 철학강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60년대 학번들 70년대 초중반까지는요. 뭐 법대 상대도 있었지만 사실 전국에서 날구긴다는 인간들은요.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을 갔습니다. 그게 바로 인문대학, 사회대학, 그 다음에 자연대학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물리대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해요. 이것들이요. 우리나라가 썩어 빠진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요. 이 법조 카르텔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판검사 예우를 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애들도 전관 예우뿐만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그 벌러지로 바뀌어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제 동료들이나 선배 후배들 중에 제가 아는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데 인간들이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판약에 다르습니다. 왜 그러냐? 돈에 달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당부당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산당의 당부당. 당이라는 얘기는 마땅할 당자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것과 그 다음에 부당, 합당치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크게 5가지를 말씀을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공산당의 당부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반지를 육사 안 나온 친구들은 자기들도 끼고 다녀요. 일단 뭐 이렇게 다는데 이런 반지 처음 보셨죠? 이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이 반지가. 그런데 우리 동료 요원들이요. 30년 일하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못 끼고 다녀요. 어디 가서 내가 이전에 국정원에서 정권의 주구의 역할을 했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못하는데 저는 이 반지 끼고 다니면서 4.15 부정선거 있기 1년 반 전부터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거 방지 캠페인도 벌려봤었고요. 또 4.15 선거 이후에는 검찰청 그 중앙지검 앞에서 주말마다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블랙 시위, 즉 검정 우산과 검정 티를 입고
4.15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외치다가 그해 7월 11일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고 광화문에서 5일장을 마친 다음에 광화문에서 49제를 하겠다고 그 빈소를 지켰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49제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 8월 15일 날 국민대회를 그 공간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49제를 위한 그 가두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8월 15일 날 드디어 이제 국민대회가 비오는 가운데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조직하고 했던 저와 몇몇은 이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됐어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코로나가 음성인데도 코로나 양성이라는 그 거짓 판정을 받고 끌려갔다가 제가 여기는 아니라 충남대 대전에 있죠. 충남대 병원에서 대략 한 58일여를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목에 이 천공 뚫었던 자리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던 건요. 문재인과 또 문재인을 따르는 그 추종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과 북의 독재 조건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혈증까지 넘어갔던 저의 이 더러운 육신을 한 2달 만에 정신을 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1월, 그러니까 8월 24일쯤인가 거길 갔다가 제가 가족을 만난 거는 11월 초 하루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을 뜨고 나서 사방에다가 카톡을 보내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자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폐혈증까지 극복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제가 퇴원했을 때가 12월 말일인데요.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다 풀어졌고 관절은 관절대로 다 망가졌고 그래서 2021년 1년을 오직 그 재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22년도가 되고 나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우리 후배들이 이 북의 이런 그 노련한 이 북의 대남 파괴 공작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동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요, 북에 돈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김대중이가 지금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는 평양과기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돈을 갖다 지원하고 장비, 컴퓨터를 지원하면서 북은 북의 유명한 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문과대학, 이과대인데 이과대학에도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평양 근처에 보면 평성과학기술대학, 줄여서 평성과기대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다음에 저 동해안에 가면 김책공대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교에 북에도요, 역시 우리 그 배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머리가 아주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전문 해커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성한 해커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런 인근 지역에, 즉 인터넷망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국가에 가서 집단으로 기수를 하면서 얘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은행을 해킹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를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구매한 암호화폐가 대한민국 안에 뭐 빗썸이라든 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 오면요, 일본이나 홍콩, 미국에서 파는 것보다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1비트에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국에서 팔면 5천만 원인데 일본, 홍콩에서 팔면 4천만 원. 그럼 바보죠. 일본에 가서 팔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팔고 다시 달러 환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암호화폐는 보통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기 메시지로도 보내거나 여러 가지 SNS로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달러를 보내게 되면요, 제가 여기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 값을 보낸다 했을 때 나는 분명히 한국의 신한은행에서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방크로 보내요. 근데 돈은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뉴욕에 그 달러를 전 세계를 통할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현찰을 가지고 우리가 와이어링을 하는데 이 돈을 송금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딱 보고 한국에서 지금 얼마가 나와서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네? 이게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주로 무기거래, 그 다음에 인신매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마약거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탁돼서 나간 돈이 중국과 홍콩을 통해서 다시 중동 지역의 두바이라든지 카라치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테헤란 혹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이런 데로 돈이 가서 다시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다시 세탁이 또 돼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현금을 찾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자금을 갖다가 돈가방에 현찰로 찾아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미사일 관련된 부품을 삽니다. 특히나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연료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느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사일의 성능과 그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즉 액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전에 발사하기 앞서서 연료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노출이 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채워놓고 너무 장시간 또 놔둘 수가 없어요. 바로 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관이 오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변질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그 고체 연료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길거리에 있는 무슨 공장에서 생산해서 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016년 연말부터 2017년 초가 되겠는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 62명이 도와주는 덕분에 등에 칼이 꽂혀갖고 되지도 않는 헌법재판소의 이정미가 탄핵을 갖다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2017년도 대통령 탄핵이 되고, 그리고 감옥행이 됐죠. 그리고 그에 벌어졌던 거짓 선거에서 문재인이가 정권을 탈취합니다. 찬탈한 거짓 정권 하에서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이 입수한 이 귀한 정보들, 북의 미사일 시스템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와 있었던 간첩 서훈이가 그 모든 일을 막았습니다. 덕분에 북한의 김정은이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5년간 문재인의 소위 집권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괴멸된, 그리고 북의 모든 것을 자진 헌납하는 그러한 시스템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범죄 행각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훈이가 저질렀던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는요, 이 나라에 비밀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비밀을 목사님 어딘지 아십니까? 예? 청와대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거의 이 보물 창고라 할 만큼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비밀 서버라 그러는데 그 비밀 서버를요, 서훈이가 여러 제쳤습니다. 누구랑? 반국가단체 출신 민변, 시민단체, 실천연대 이런 데에 있던 애들과 좌익 성향이 농후한 검사 애들 몇 명을 보내서
국정원 발전개혁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2017년 봄입니다. 정권을 찬탈하자마자 서훈이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처음으로 한 게 국가정보원 발전개혁추진 TF를 만들어서 외부에 빨갱이스럽지 못하고 더 빨갱이다, 더 반대한민국 세력, 친북 세력들에게 이걸 제쳤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의 비밀은 없어졌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제낀 비밀 서버도 모자라서 USB에다가 중요한 국가 자산을 넣어서 북에다가 보냈습니다. 외람스럽게도 제가 지금 퇴직한 지가 지금 제 반지에 있듯이 저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12년이 됐어요. 띠가 한번 돌아갔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도 평양에 있는 주요 핵심 기관의 요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비스럽죠. 그런데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북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제 방송이나 또 아시아투데이에 가서 북쪽 이야기들을 전파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문재인이가 USB를 2018년도 4월달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그 1분에 숨을 갖다가 50몇 번을 헛떡거리고 쉬는 그 돼지한테 건넸어요. 그런데 그때 그 USB가 건너간지도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다 보고 있었죠. 김정은이가 호흡을 몇 번 해까지 그 숨소리까지 체크할 정도가 미국이니까. 그런데 자, 이러한 가운데서요, 이 USB가 사실은요 2019년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쪽에서 복사를 해서 갖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국가정보원 애들이 당연히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필요 없다 그러고 거부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시절에 망가져버린 국가정보원의 명백한 실체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5년 동안은요, 국가가 형해화되었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핵심 신경세포라고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형해화되어서 마치 항구에 부패돼서 썩어버린 말미잘처럼, 해파리처럼 그렇게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북쪽과의 연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USB의 내용을 지난 1월달에, 금년 1월달에 파악을 하게 됩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USB 안에는 원자력 발전의 A부터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방식이 아닌 중수로 방식, 우리 울진에 있는 우리 중수로 발전소 폐기하라 했죠, 문재인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발전소가요, 중수로 발전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 플루토늄은 바로 원자폭탄, 핵폭탄을 만드는 주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울진에 있는 중수로 원자 핵 발전소는 폐기해버리고 북에다는 중수로 발전을 지어주겠다는 게 문재인의 생각이었고, 거기에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직원들은 문재인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현재 인원이 만약에 전체 공무원들이 100만이라 그러면요, 90만은 날려버리고 10만만 둬도 이 나라 돌아갑니다. 쓸데없는 인간들에게, 그런 기생충들에게 우리가 사료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그 혈세들은요, 거의 약탈에 의한 방식으로 종부 세다, 재산 세다 이런 식으로 탈취돼서 그렇게 헛되게 쓰여집니다. 과연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공무원들 애들한테
그놈들에게 우리가 혈세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왜 걔네들한테 밥을 먹여줘야 되겠죠?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USB 안에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017년도에 UN 안전보장 이사회 전체에서 대북 제재 법안이 1, 2, 3차에 걸쳐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제재 법안을 위반하는 국가나 개인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갑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고 위험한 처벌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이 되면요, 그 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국제시장에서 외환 거래나 자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자, 작게는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 자제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학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 친구들한테 적이 안 됩니다.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개인이 국제사에서 완전히 이렇게 고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고립이 되면서 더 이상 더 이상 어떤 기업들도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해외로 송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북에 현금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끝까지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 되면서 그 김정은 옆에서 이렇게 차라짜서 이러고 있는 거 보셨죠? 그때 성남에 있는 우리 성남 K16 비행장에서요, 대통령 전용기 2호기에다가 모를 가득 싣고 평양을 갔어요. 그게 아마 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에 있는 제 후배 기자 하나가 그 관련된 기사를 썼다 지금 고소고발까지 당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밝혀야죠. 근데 그 대통령 전용기에다가요, 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협에 가신 파레트라는 거 아시죠, 아버님? 파레트. 고기 하나에 딱 쌓아 올리면 우리나라 5만 원권을 쌓으면 고기 500억이 실려요. 파레트 하나에. 그러니까 파레트를 10개를 실으면 얼마죠? 5천억이죠. 근데 그게 5만 원권이 아니고 달러로 싣고 가면 어떻게 될까? 달러로 싣고 가면 좀 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제가 방금 전에 암호화폐 관련된 말씀 드렸잖아요. 자, 지금 아버님들 누구랑 집에 동생들하고 현금 거래 혹시라도 전세 자금이나 집 산다고 만약에 5억은 아니라도 한 5천만 원이라도 보내면은 우리나라 FIU 금융분석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거 선생님 이거 5천만 원 왜 보내시는 거예요? 확인 들어옵니다. 또 은행 가서 만약에 내가 현실로 5천만 원 고사하고 한 1,000만 원만 찾으라도 어디다 쓸 거냐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다. 돈 안 내줘요. 자, 그런데 암호화폐 제재가 얼마 정도 갖다 그랬죠? 지금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밝혀낸 게 한 15조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지하망의 요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큰형님 웃기지 마세요. 그 돈이 그거 돈입니까? 그게 15조? 애들 껌값 비스켓 값이죠. 왜? 공 한 개는 더 붙여야죠. 100조 단위 규모라는 거야. 그런데 100조 단위는 101조부터 999조까지가 100조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조인지 300조인지 500조인지 800조인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 이 나라가 이렇게 거덜이 났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조사를 해서 이거를 바로잡아야죠? 안기부에서 해야죠. 국정원에서 해야 되죠.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다가 늘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재인의 USB 조사 왜 안 하냐. 두 번째, 김정숙이가 우리 공작 활동비로는 특활비를 가지고 온갖 사치했는데 그거 조사 왜 안 하느냐. 자, 세 번째,
정보사의 육사 42기 그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았어요. 그러나 그 정대령은 제가 본 우리나라 군인들 가운데 가장 중국말을 잘하는 비밀 요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경대사는 근무도 같이 했던 아주 훌륭한 정말 최고급의 에이스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어요. 자, 네 번째, 청주에서 지금 F-35 때문에 작년에 간첩단 사건 시끄러웠었죠. 예? 그거 수사 지휘했던 친구가 역시 훌륭한 우리 그 정규과정 후배였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번에 김기현 원장이 진급을 안 시키고 계급 정리하면 다 집으로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역량이 뛰어난 우리 뭐 분석관들, 정보관들, 공작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가지 잘리는 것도 하나같이 봤더니 전부 다 TK, 대구 경북이야. 그러면 김규현이 원래 원적이 전라남도 나주라서 그런가? 왜 경상도 애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일 잘하라고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뭐 잘못됐죠.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김규현 원장의 색깔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문재인 때 박혀있던 그 독보석들이 지금 제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해야만 국가가 똑바로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일 기가 막힌 거는 2018년도 12월 20일 날 동해안에서 이렇게 울릉도 동북방 한 180km 가면요, 대화퇴어장이 있어요. 이때 퇴는 퇴적물 할 때 퇴자입니다. 그 대화퇴어장은 한일 공동 어로 수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최정예, 최신의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이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인데, 그 광개토 대왕함과 함께 해양경찰 5,001호 삼봉함 두 척이 갑자기 미친듯이 일본 연안까지 가요. 가서 봤더니 조그마한 목선이 하나 동동 떠서 일본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앞뒤에서 가로막고 이 목선을 빼앗아옵니다. 빼앗아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그 초계기가, 걔네들은 군대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자위대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자위대 소속의 그 초계기라는 거는 이제 그 물 밑에서 잠수함이 다니는지 아니면 적들의 그 함선이 오는지 이걸 확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한국의 배가 두 척이 왔는데 그 사이에다가 목선을 하나 두고 이걸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함이 그 초계기에다 대고 레이더를 쏴요. 그걸 빛일조 쏠 사자를 써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이아웃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다 대고 이게 딱 레이더를 쐈다는 건 뭐냐면, 너 한 번 더 들어오면 우리가 땡기겠다 이거야. 뭐를? 미사일을 쏘든지 대포를 쏘든지 쏘겠다는 얘기야. 자, 일촉즉발의 전투가 벌어질 뻔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발은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산 앞바다에 그 수산사업소가 하나 있는데, 그 수산사업소는 김정은이의 호위, 경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호위사령부 소속의 수산사업소예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4명이 탑승을 했는데, 한 명은 탑승 과정에서 이미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발견할 당시에는 벌써 4명 가운데 1명은 총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거의 3명은 제대로 물도 못 마시고 거의 절반 이상은 죽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해군이 그 사람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아버님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에서 보고 있었어. 하늘에서? 누가? 이북의 정찰위성이? 이북에는 정찰위성이 얼마 전에 서해안에서도 떨어졌지만, 그 이북에 들 쏘는 정찰위성 안에는 장난감이에요.
제대로 된 카메라도 하나 없고요. 완전히 그 장난감 수준인데요. 그게 아니고 북에 보면은 그 요망한 주둥아리가 하나 있어요. 김여정이라고. 그러면 김여정이가 청와대 문재인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리고 거기는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 말고 국가안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의용이라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외무고시했던 외교학과의 6, 7학번인가 6, 6학번인가 그런데 그 정의용이가 국가안보실장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여정이의 명령이 뭐였냐면, 야! 지금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북조선을 탈출한 저 반동 개 갓나 새끼들 잡아들이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당시에 가짜 대통령 문재인도 시작해보면요,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가정보원 서훈,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정경두라고 공군 출신 하나 있었어요. 송영무 다음에 했던 놈 정경두,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동해안 3대 사령관, 그 다음에 광개토 대항함, 그 다음에 그 배에 있던 여러 명의 현역 부사관들, 장교들이 있었겠죠. 자, 이들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의 군대는 평양의 종놈처럼 정말 죽어라 그 일본 연근항까지 달려가서 그 배를 포위하고 마침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동신문을 해요. 줄여서 합심을 한다 그러는데, 그걸 하게 되면 최소한도 열흘 정도는 걸리거나, 아니 보통 길어지면 보통 한 달씩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직접 외국인들이나 북한인들을 만나서 많이 해봤으니까 아는데, 이때 그런 합심조차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끌고 온다고 하루 걸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해를 끌고 온 다음에 그 바로 다음날 북쪽에다가 넘겨버렸어요. 그 사건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론은 뭐죠? 전부 다 가서 총살당해 죽었죠. 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도망쳤을까요? 뭐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도 얘기 잘해 주십시오. 자, 저 같은 요원들이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한둘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같은 요원들은요, 이 사람을 낚아채는 또 이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돈요 잘 씁니다. 왜? 내 돈이 아니니까. 네? 국가가 뭐 하라고 줘? 가서 적들을 잡아오라고 주는 돈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돈 쓰려면 하루에 한 1,000만 원짜리 밥상은 차릴 줄 알아야지. 그죠? 네, 순댓국 8,000원짜리 사면서 밥 산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젊어서 그런 식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미국의 요원들이 동남아시아 모 지역에 나와 있는 북쪽 애들이 만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아마 원래 소속이 김정은이의 이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위사령부 애들이 미국 애들을 만난 거야. 그런데 미국 애들이 좀 능수능란해요. 친구를 삼죠. 서먹서먹한 게 없어지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선물 공세하지. 이러면서 들어갔던 선물이 뭐냐? 바로 스마트폰이었어. 근데 스마트폰 그냥 줄까? 지금 중국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화웨이 장비들, 5G 장비들이 안에 요 좁사람 하는 거 뭐 심어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역으로 빼내가는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스마트폰에도 그런 거 넣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라면은 한 10대 미만으로 줬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줬었나 봐. 너무 많이 줬어. 그리고 그 북에는요, 호위사령부다, 뭐 보위성이다 이런 데 가면요, 거기에 직급상의 최고 책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파견한 정치위원이라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위사령관하고 정치위원 집을 털었더니 돈이 1-20만 불도 아니고 몇백만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의 출처가 궁금하잖아요. 출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문하면 돼요. 갖다 패고 전기도 지지고 뭐 찢고 발리고 이렇게 하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실토를 했어요. 그래갖고 호위사령부가 하나씩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끝선에 있던 이 4명이 포위망이 좁혀져 오니까 목숨만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 원산까지 튀었죠. 원산에서 딱 봤더니 뭐야? 앞에가 뭐야? 동해바다야. 헤엄도 안 돼. 배를 집어 타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산사업소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주를 한 거예요. 호위사령부 정도 되니까 남쪽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시 북송된다. 이걸 알죠. 그 남쪽으로 올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을 가서 거의 거반 이제 자유를 찾았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광개토 대왕함이 이걸 잡아들입니다. 물론 해양경찰청에 5,001호 삼봉함이 있는데 어쩌냐게 그 강철부대 시즌 3 하는 거 보니까 그 삼봉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놈 자식들이 그 일본에 그 가가지고 그 북조선 사람들 잡아온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의는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을 하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는 사람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향이 함흥이든 청주이든 평양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찬탈한 문재인과 그 간첩주용 세력들은 북조선의 그 독재 정권, 그 전체주의 정권이 혐오스러워서 탈출한 사람들을, 이 나라의 국민들을 강제로 보내서 죽였어요. 이거는 의도를 가진 살인죄입니다. 따라서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했던 모든 군인들은요,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서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모든 연금 박탈해버리고 이등병 강등시켜서 제대를 시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국가정보원 안에만 좌익 종북 세력들이 암약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국방부 내에도 절반 이상은 그런 놈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 밥 얻어먹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그 짓을 현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대통령이 잘해서 존재됐던 나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관 나부랭이들이 일을 잘해서 나라가 유지됐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 혈세를 바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됐던 거예요. 덕분에 저도 한 20년간 여러분들이 주시는 돈을 갖고 월급 생활을 국가정보원 내에서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죠. 그 밥값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목을 따서 죽이든지 아니면 밥그릇을 깨버려서 굶겨 죽이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너무나도 인자하셔서 아직도 밥값 못하는 기생충들에게 사료값을, 이번에 재산세 얼마 나오셨어요? 많이 뜯기셨죠? 네? 많이 뜯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허리 졸라매면서 저축해 줬더니 이 자식들이 은행 털어서 가져가고 세금 털어서 가져가고 이러면서 소위 공무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공산당을 혐오하셨던 그 당시에 자그마치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그런 해안을 갖고 보셨던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얘기가 약간 샜는데요. 뭐 생기면 조금만 더 셀게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보다 최근에 얘기가 더
관심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 총선을 갖다 해서 윤석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여당 국민의힘이 만약에 200석을 갖게 된다면 이 나라가 국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국가 정상화 된다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도 돼야죠. 되죠? 예. 예. 근데 안 되시는 분이 더 많네. 예. 자, 그런데 저기 총선에서요. 총선에서 이기면 좋을 거예요. 저도 여기 흥덕구죠. 예. 흥덕구에 우리 저 같이 아시아 투데이에서 같이 방송한 김동원 박사가 오늘 저 출마식 할 거예요. 네. 10시 반부터 아마 저 개소식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총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정말로 정신혁명이 일어나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게 전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의식이 썩어버리잖아요. 예. 그럼 금은 뭐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것입니까? 네? 아니 광에다가 쌀을 갖다 수만 섬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소용없거든. 정신이 썩어버리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집에서 지금 애들 공부 가르칠 때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이 나라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집에서 가정교육 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버님 그렇게 하실 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외람되게도 공부 잘해라 소리는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라는 얘기는요. 가정교육상에서 거의가 없어요. 그리고요. 학교 가서 시험 성적 잘 받아오고 숫자가 두 자리보다는 한 자리가 좋고 한 자리도 기왕 일자 들어가는 거 더 좋고 네? 그리고 대학도 여기 저 지방에 충남대 충북대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 다 보여두고 꼭 서울대학교 가고 연고대 가야 된다고 이래요. 왜? 거기 간다고 팔자가 고쳐집니까? 저도요. 그 대학이라는 건 나와봤지만요. 저희 대학 나온 애들 중에 잘 사는 애들 별반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잘 살 것 같죠? 이기적이에요. 싸가지가 없어. 보통 우리 네 가지가 없다 그랬지? 네? 아니 그 네 가지가 없는 애들이 시험만 잘 봤지 뭘 할 거예요, 애들이. 아니 뭐 옆에 동료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알아. 그렇다고 뭐 조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해. 머리 돌려가면서 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 될까? 아유 저 새끼 벤츠 아유 난 벤틀리 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놈들이 태반인데 그거 공부 잘 시켜서 뭐 할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게 너무 없어졌잖아요. 제가요 우리 막내가 올해 55이에요. 우리 막내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때 여동생이에요. 오빠 그 87년도부터 막 그렇게 됐던 거 아니야? 어서 들은 건 있어. 야 너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민주화 투사는 1세대가 누구였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뭐 민주화 투쟁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냐? 그래서 내가 이승만이라 그랬지.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그 전제원건을 갖다가 타파시켜버리고 그 고종임금 뭐 기왕이면 폐위까지라도 그런 거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이나 옥살이를 했어. 여기다 칼까지 다 걸고 말이야. 그랬더니 모르지.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집에서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나라의 민주화 투사의 1호였다고 얘기하면요. 무슨 귀신 신나라 깎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지가 무식하니까. 지가 모르니까. 배워본 적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이승만을 떠나서 선각자 천재예요.
네? 조선왕조 양녕대군은 16대 손이신가 그런데 이분은 6살 때 천자문을 다 떼고 나중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미국 선교사들하고 프리토킹을 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나중에 감옥에서 영어 사전을 갖다가 손으로 써서 만든 사람이에요. 왜? 그 가능했던 게 하나님 말씀을 영어 성경 통해서 접수를 해요. 그걸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그 연습을 감옥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갑오경장 그 이전까지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10대 이승만은요 과거 시험을 봐서 임금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자기 삶의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했던 아주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선비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과거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조정은 어디로 등용될 기회가 없어졌어요. 실망에 빠져 있다가 선교사를 만났고 배제학당에서 서양의 문물을 접수를 했고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익히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살려면 미국과 같은 공화정 제도, 대통령 중심 제도를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미 1900년도 초반부터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오잖아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놈이 조선반도에 이승만만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그 꼴배기 싫은 고종의 밀사가 돼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려고 또 가게 됐던 겁니다. 못하고 배 타고. 끔찍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비행기 타고요. 미국의 워싱턴이나 뭐 시카고나 이런 데 갈 때도요. 보통 14시간, 15시간 이렇게 타고 가면 지겨워 죽어요. 그런데 그놈의 대를 배를 타고 와서 도착한 게 어디야? LA 아니야. 하와이 거쳐서. 그럼 LA에서 워싱턴까지 가려면 자그마치 킬로미터로 그게 아마 한 7,000k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차 타고 뭐 타고 이렇게 가서 여권도 제대로 없는 나라의 국민이 가서 그 미국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부끄러운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미리 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었어. 영어가 어떻게 돼? 잘 들려. 입으로 잘 나와. 신문을 보든 간판을 보든 영어가 다 들어와. 주말만 되면은 미국 교회 가서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독립시켜야 됩니다. 응? 그래서 나라 없는 서름으로요 그 오랜 세월을 있으면서도요 오직 뭐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미리 선택받은 이승만은 나중에 조국이 해방되고 나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임시정부 산하에서 소련 공산당, 뭐 저 고려 공산당 이런 특히 뭐 이동희라, 요번에 문제 많은 그 홍범도나 이런 이들이 그 레닌으로부터 적자금 받아갖고 돈에 환장해서 레닌이 2번의 돈을 보냈어요. 그 돈을 탈취하려고요. 그 당시 간도지마에서 우리끼리 서로 쏴 죽이고 이 짓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뭐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깨우치지 않으면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와야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미국과 같이 대통령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을 교화시키고 계몽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1905년 이 무렵부터 이승만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요. 워싱턴에 가시면 그 듀팡 서클 옆에 보면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에서 이미 배제학생 공부를 하고 가서 학부도 아마 2년인가 3년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석사를 하버드, 박사를 프린스턴, 여기서 이렇게 학위를 단시간 내에 하면서요. 엄청 바빴을 거 아니에요. 뭐 타이프가 제대로 있긴 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경야독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토탈 5년 동안에 학부, 석사, 박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다니면서 연설을 했고 또 글을 써서 대한민국을 알리셨어요. 자, 그러한 노력 끝에 대한민국의 씨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씨앗이 파종이 됐는데요. 우리 저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네? 옥토에 떨어진 씨 하나가 100배, 3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씨가 중국에도 뿌려졌고 일본에도 뿌려지고 동남아도 뿌려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알이 남은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씨앗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을 만들었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전 세계 시위에 대한민국을 만드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모르고서는 이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야말로 바로 성경에서 비롯된 이 자유, 인권, 평등,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 다 있잖아요. 구약 성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기초로 한 이 나라의 이 통치 제도, 즉 자유민주주의 제도는요, 바로 미국의 것을 그대로 본따왔다 하지만 사실 미국 것도 존 로크의 그 자유주의 사상이 정치 철학이요, 영국에서 발전돼가지고 그대로 미국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 뒤를 보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이 1517년 독일 한 곳에서 시작이 됐고, 그게 켈빈으로 이어지고 유럽 전역이 말씀으로 부흥이 되고, 또 그들이 종교의 신앙을 찾아서 미국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게 미합중국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1800년 후반대부터 선교사들을 이 아시아에다 파견을 했고요. 그 중에서 뿌려졌던 씨앗 가운데 결실이 맺은 게 바로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요, 1941년 12월 초에요, 하와이 진주만이 일본 해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전에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의 정체를 알리는 책을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로 쓰셔서 그 책을 냈는데,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죠? 코술 치거나 애들 하는 얘기로 하면 뭐 듣보자, 듣도 보지도 못한 잡것, 뭐 이 정도로 이승만을 생각했었다 그러는데, 진주만에서 한판 되게 세게 얻어맞고 나서 이승만이가 정말로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진 천재구나, 미국 사람들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요, 48년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 건국을 안 했더라면요, 6.25 전쟁 때 우리가 졌습니다. 당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간 거 아시죠? 네. 그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했죠? 네. 거기 왔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 아니에요. 그 메가더의 그 집에 형, 친형하고 이승만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늘 대통령이지만 프레지던트라고 안 부르고 사석에서는 브라더라고 불렀대요. 형님으로. 그리고 이승만도 뭐 미국 원수니까 뭐 존대를 하지만 사석에도 뭐 하다 안 되면 윽박 지르고, 너 내 말 안 듣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왜? 너 인마 내 친구 동생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너 내 동생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영어로.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몇십 년을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쟁 동안에도요, 이 북한 전역을 갖다가 완벽하게 수복하려고 했던 그 이승만의 고집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당시 CIA가 또 CIA 전신에 또 OSS나 이런 데서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에버레디 이런 작전을 세워갖고요, 이승만을 죽여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왜? 말을 안 들어먹어. 어? 미국에서 큰 집이라고, 야 이승만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래도 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우리 전쟁 계속 해야 돼. 어? 이러고서는 휴전을 하면서 미국에 졸랐던 게 뭐예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아니
전 세계 제일 밑바닥의 거지 국가 대한민국한테 미국이 뭐가 하셔서 20개 사단을 무장시켜주고, 네? 경제 원조를 해주고, 그거 밀가루랑 뭐 우유가루랑 이런 거 왜 갖다 줘야 됩니까? 하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승만은 그걸 다 뜯어냈어요. 야, 20개 사단 무장하려면 옷도 있어야 돼, 전투화도 있어야 돼, 총도 있어야 돼, 실탄, 차, 대포, 총 다 내놔. 이렇게 하면서 한 페이지짜리에다가요, 서로 간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쌍방 국가는 쌍방이 도와주게끔 돼 있어요.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야 미국, 우리 너희들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은 거 있잖아. 니네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어떻게? 북쪽 애들이, 중국 공산당 애들이 니네 본토를 공격하려고 지금 ICBM을 조준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니네를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니네를 지켜야 돼 우리가. 왜? 예전에 네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가 필요해.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이 가서 롱롱 타임 어고 이런 노래도 있지만 가가지고 딱 개별적 붙었을 때는, 이봐 형, 우리 이거 필요한데 이거 가지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형 오래 살고 싶지? 그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말이야 이거 핵무기 만들어서 니네 지켜줄 거니까, 어? 우리한테 핵무기 만들게 허락해 빨리. 이거를 겁박을 해서 뺏어와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런 거가 대통령끼리 소통이 되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사실 했다가 안 되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외교부 장관이나 우리 비밀정보기관의 장이 미국의 CIA 장이나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응? 그리고 가서 점잖게 가서 국가원수끼리는 웃으면서 그냥 서명만 하게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 나라 이 장차관에 이 자리에 있는 놈들은 말이에요, 그런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일을 안 해. 뭐 했다가 무슨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사실 핵 문제 같은 것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미국을 지켜준다는 그 명분으로 우리가 가지면 돼요. 좀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 작년인가 올 봄인가 우리 저 전라도 그 나라도에서 그 저 달 날아가는 로켓 성공했죠. 기억나시죠? 그게 왜 거기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우리 작품이에요. 우리 같은 그 우리 비밀 요원들이요, 1990년 초반이죠. 한 지금부터 한 30년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늘 언급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있어요. 제 선배된 분이신데, 그 선배님이 하신 일인데, 그 모처라 그렇게 그냥, 예? 모 국가에서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분해해서 열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고, 그거를 열차도 아니고 그냥 대한항공기 화물기 갖다 대해놓고 거기다 그냥 싣고서 와서 어떻게 해갖고 들여와서 이 나라에 로켓 산업의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 중앙정보부 비밀 요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공작관들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버님들 옛날에 이제 한 60, 70년대 군대 생활했을 때 카빈 M1 다 써보셨죠? 이제 우리나라에 1975년도에 월남이 폐망하고, 그 해부터 그 다음 해부터인가 우리나라 군대에 M16, M16이라고 하는 자동소총이 이제 보급이 됩니다. 그게요, 미국이 준 총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요. 월남에서 당시 우리 중앙정보부 비밀 요원들은요, 우리 맹호부대, 청룡부대에 가서 직접 전투를 했잖아요. 우리 요원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대포를 쏘고 나면은 뒤에 그 포탄이 날아가고 장약통이 빠지잖아. 화약을 담았다 장약통이. 그 장약통은 그 단순하게 쇠만 있는 게 아니고, 니켈, 크롬, 텅스텐, 코발트 이런 그 희귀 광물, 그러니까 미량 원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밀림 속에서 풀물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그 풀물을 지키고서 포탄 껍질이 들어오면 녹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과개 짝의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병력이 하선해서 전투 현장으로 가고 나면 우리 요원들은 그거를 녹인 거를 다시 굳힌 다음에 밤에 몰래 실어갖고 이제 배에다 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울산 옆에 온산 비철금속단지 있죠. 온산의 비철금속단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야포가 155mm 8인치 포가 그 당시에 이런 국사포들이 제대로 된 대포가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 직원들 보고 너 이 새끼야 풀무 지키고 1년 내내 가서 그거 불 떼고 쇳물 녹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냥 야전 침대 하나 놓고 그 깡통 까먹어가면서 그 짓을 했던 게 우리 선배 공작관들이었고, 또 이 쇠가요, 이 좋은 쇠를 갖다가 가져오려면 무슨 정식으로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선진국들이 안 줘요. 그런 그 고급 쇠에 대한 정보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시 이제 저도 젊었을 때 머리숱이 있어서 그때는 됐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뭐냐? 머리에다가 포마드를 발라요. 네? 포마드를 발라갖고 기름을 덕지덕지 붙인다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제철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쓱 가가지고 한 번씩 손을 닦아. 바닥을. 그 다음에 다 붙여. 그리고 이제 쇳가루가 머릿결 사이사이 박힐 거 아니에요. 최대한대로 많이 해가지고 바르고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망사를 놓고 샤워기로 머리를 빨아서 거기에 확보된 그 쇳가루, 그 놈을 가져다가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했던 게 우리나라의 이 철광 산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앙정보부 그러면요, 무슨 맨날 뒤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기집질하고 돈 받는 새끼들 뒷조사하는 줄 아는데, 그런 거는 그 원래 썩어 빠진 정치인 놈들이나 부패 공직자나 그런 거지. 뭐하러 그런 거 조사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의 음지에서 일하면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정보기관원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국가보안법 때문에 혹시 일상생활 불편하십니까? 국가보안법 때문에? 아니 무슨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간첩밖에 없어요. 네? 그 간첩은 누구예요? 네. 북쪽하고 내통한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불편하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불편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없애야 됩니까? 없앨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없애자고 맨날 떠든 놈이 있죠. 누구예요? 문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다? 간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국가기밀을 또 누설하네.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을 했는데 서훈이 보고 대놓고 간첩이라 얘기하고 김대중이더러 간첩이다 그러고 얘기하는 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 북조선 인민들이 김대중에 대해서 김정일의 독재 정권을 연장시켜준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의 장학금을 받아먹은 남조선 수괴 간첩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북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협조자들이 저한테 전해주는 얘기예요.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재인은 우리가 포획한 자다. 우리가 포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흡수라는 말 아시죠? 애기들 기저귀 잘 소변이 흡수돼 애들이 피부 안 짓무르잖아요. 흡수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서훈은 우리에게 흡수된 자고 그리고 문재인도 우리에게 흡수된 자인데 사실 문재인은 문재인보다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걔네들이 더 쓸모가 많아서 문재인이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나머지 애들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내년도 총선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가 청와대 있을 때 그 뭐 386
뭐 5869 뭐 비서진들 했던 애들 있죠. 네. 걔들이 다 그쪽 애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이 나라에 하나씩 오고 있는데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막아야 돼. 막으셔야 되고 또 그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년도 총선에서 대통령이 승리하는 길일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별도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이 나라 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 자들은 모조리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얘네들은 지네 집에 재산 지키는 게 급선무고, 나와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급선무지. 내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게 되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1점도 관심 없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애들이 박지원과 결탁해서 62명이나 등교해서 박근혜를 칼을 꽂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대표적인 게 무슨 유승민, 김무성이 말고도 나경원이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지금 당 대표인 김기현이, 뭐 장재원이, 또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울먹거리면서 호소하던 권성동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애들이 다시 국회에 된다, 그러면 이 나라 다시 도로국밥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흥덕에 출마는 김동원 박사도 지금 국민의힘당원에만 출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얘기를 하죠. 그 가서 10억 내고 공천에 헌금 냈는데 딴 놈이 와서 12억 내면 그놈한테 공천 줘. 뭐 10억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할 텐데 그래도 할게요? 내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할게 안 할게요? 그랬더니 그런 일 없어 또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나라의 정치 문화가 너무나 썩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비례대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통 20번 안에 들어가려면 최소 40억에서 50억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지역구도 최소 15에서 20억은 내야만 공천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천장 사람은 자 전국의 253개 지역에서 전라도 빼더라도 한 200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00 곱하기 한 10억만 하더라도 한 2천억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짭짤하게 공천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이재명이가 그거 말하면서 예. 저하나. 예, 그래서 저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용주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충청도 같은 고향 선배요. 고용주는 보령 사람이고 윤석열 집안은 공주 그쪽이고, 그래서 대학교도 고용주 변호사가 12년이 선배예요. 윤석열이 79학번이고 고용주 변호사가 7학번인가 66학번인가. 네, 그러니까 12년이니까 대학교 학번이 10년 차이가 이상 나면 엄청 선배예요. 근데 검사로는 있죠. 17년인가 선배예요. 왜냐면 윤석열이 공부를 못해갖고 구술하고, 고용주는 원래가 서울대 공대 화공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사업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아버지 가업을 잇느라고 본의 아니게 사업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무상한 것인지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대를 원래는 졸업하고 자기도 이제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군대 가서 몽테스키에가 지은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보다가 법서가 또 있네? 그러다 이제 헌법학을 보다가 읽어보다 보니까 종류가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많네? 그래서 이제 소설책부터 본 거예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2차가 떡하니 돼버렸어요. 사법시험이. 그러니까 설법대 나와도 2차 시험 안 되는데 셌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틈틈이 봤던 그 법서의 상식을 갖고 사법고 실체가 된 거야. 그런데 2차까지 봤는데 이놈은 이게 뭐가 하나가 꽈락이 나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섭섭하잖아.
그래갖고 은행을 갈까 어딜 갈까 하다가 그냥 아이 딱 1년만 더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시험, 2차 시험 다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신요 서울대학교 공대는 저쪽에 그 태릉 쪽에 있었거든요. 공릉동이라고. 근데 그때 화학공학과 아마 우리 이제 나이 많으신 아버님도 아실 거예요. 그때 60년대는 우리나라가 한참 이 중화공학 시작할 때고 서울대학교도 화공과가 1등과예요. 그 의대보다도 더 높은 게 화공과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는 선배 하나는 69학번 선배가 있는데 이 양반이 화공과 진짜 가고 싶었대. 근데 떨어지면 어떡할게요. 이래갖고 감히 거기 원서를 못 넣고 섬유공학과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는 화공과에 원서도 못 넣는 때가 60년대예요. 그런데 거기를 당당하게 나온 사람이 고영주 씨인데 이 양반이 서울 공대를 나온 사람이 검사가 된 거예요. 집안 일 때문에. 그랬다가 검사가 돼서 보니까 자범들도 많고 경제사범도 많은데 이 나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보야, 안보. 공산화를 막아야 돼. 그래서 공안검사가 돼갖고 공안검사만 28년 하고 검사장으로 나오신 분이죠. 그러고 저는 2011년도에 당시 안기부 국정원에 있으면서 고영주가 움직이는 행태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오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원래가 개쓰레기들만 있는데 지밖에 모르는 잡것들만 다 서울대학교 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고영주가 보니까 이 완전히 많이 배운 사람 같아. 그 당시 제가 봐도요. 그때 언제냐면 2009년도 10년도 이때쯤이에요. 그런데 하고 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정말로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는 그런 어떤 지식인의 모습,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만나려고 봤더니 제가 신분이 현직이잖아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금년 초에 우리 후배 하나가 고영주 선배가 보자 그러신다 그래서 내가 마포 가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를 잘 보신다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났으니까 저보고 국정원 정상화위원회를 좀 맡아줄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예? 국정원 정상화 또 뭐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 나라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정치활동 하다 보니까 우리 저 최공 작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잘 아니까 좀 맡아서 이 나라 정보기관을 좀 새롭게 좀 변혁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소위 말해서 오야붕될 마음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내년도 이 정치판에 뭔가 이 바람을 일으킬 이 각오가 생기신 거야. 그래갖고 나보다 20년 정도 선배돼요. 학번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시골에서 말하면 거의 뭐 작은 아버지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면 제가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영주 선배님을 돕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혁명을 일으키려면 지금 이상무 씨도 뭐 하나로 미래로 하면서 막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방안이 하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봐도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도와줄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아시죠? 네. 그러고 작년에요. 한중 의원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한 100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만 35명이야. 그러면 범야권 180에다가 35 더하잖아. 얼마야? 215죠. 3분의 2 통과해야 안 해. 넘죠? 탄핵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은요. 제가 중국 전문가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도 중국 사람 많이 알고 잘 알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이 점에서 칭찬해 줘야 될 게 있어. 뭐냐? 중국 공산당원들이야. 그리고 중국 공산당 산하에서 일하는 당직자들이에요. 통일전선부, 국가안전부, 공안부,
군대 총참모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물불 안 가리고 포섭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지금 북경, 상해, 광저우, 홍콩, 대련, 심양, 시안, 청도, 청두, 우한 전부 다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경찰 주재관, 군대 무관, 외교부, 법무부 할 것 없이 다 뭐 해야 된다? 거짓말 탐지 해야 된다. 포섭 당하지 않은 놈이 더 적을 정도로 중국은 그야말로 물량공세를 해서 포섭을 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물량공세에 놓고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 아가씨들 배에서 헐떡거리다가 그게 전부 다 동영상에 찍혀갖고 나중에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국에게 포섭된 애들이 제일 많은 게 국회에서 나간 입법관들,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나간 파견관들, 그 다음에 군무관, 그 다음에 외교부, 응? 그 다음에 시원찮게 나가서 뭐 일하는 무슨 뭐 기재부나 산자부 이런 쪽에서 나간 애들도 여러 가지 그 산업 정보 때문에 많이 포섭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요 최악의 경우는 중국하고의 모든 인터넷망 단절하고 금융망 단절하고 통신망 단절하고 국교 단절까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년도에 100%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바라보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충청도 아니요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깨버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양당 정치 체제 내에서 절대로 이것은 불변의 진리가 안 깨진다 그러는데 이재명이 지금 잡으러 갈라 그러니까 지금 어제 생취하면서 병원 갔죠? 면목동으로 톡 꼈어요 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갔더니 거기서 바이탈 검사를 했대. 멀쩡하다. 야 우리 안 봐도 너 병자가 아닌데 우리가 왜 봐도 어? 딴 방으로 가 밀어냈대. 성모병원에서 할 수 없이 면목동에 그 지들끼리 짬짬 먹는 무슨 녹색병원인가 푸른병원이 그걸로 이제 도망가 있어요. 왜? 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지금. 그걸 알고 튄 거야. 왜? 검찰 안에도요 내통하는 그 세자들 간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명이한테 야 지금 시간 됐단 게 빨리 튀란 게 하고 전화해 준 거지. 응? 자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재명이가 지금 저거 100만 원 이상만 처벌받으면 공직 다 나가리 되고요. 그리고 국고부정 받아서 434만 원 다 뱉어야 돼. 그러면 민주당도 깨지게 돼 있고 4분 5일대 비명계다 친명계다 뭐 이낙연계다 해갖고 다 나눠지고요 엉망되고 그러면 국민의힘당 애들은요 야 이제 내 세상 됐네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네 이러고 지들끼리 또 싸워. 안 된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1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서 고영주 변호사랑 합쳐지게 만들려고 해요. 왜? 같은 충남이요. 그 집도 아버지끼리는 가까워 또. 응? 한 10리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뭐 동양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산업화 세력들 중에서 경상도 세력들이 아직도 있고요. 응? 그래서 지금 잘하면은 그 전라도 순천 사람 김경재라고 있죠 왜? 네. 예. 그 김경재도 잘하면 우리가 끌어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의 민주화 세력들 진짜 진성 민주화 세력들 그 다음에 경상도의 이 산업화 세력들 그 다음에 현재 정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충청 세력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깨버리고 새로운 당 즉 가칭이지만 윤석열 고영주 윤석열로 뭉쳐지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당 이름이 그대로 지금 고영주 변호사가 있는 자유민주당 그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중요한 거는 당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과 고영주가 실질적으로 결합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 우리 충청도도요. 기왕이면은 그 새머리를 같이 해서 만약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충청도민도 많을 거예요. 예, 하지만 국가 정상화를 바란다면 센 놈이요. 센 놈이 2인자로 있잖아요. 그러면 1인자를 못 날려요. 시원찮아도. 그런데 2인자들이 완전히 그냥 저기 뭐냐 뭐 흑살의 쭉대기 같은 것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 놓고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영주가 제가 여러 번 만나보고 대화되고 하니까 이 양반이 이 보통 수가 아니요. 진짜 완전 충청도 사람 진백인데 네? 아주 그냥 뭐 느린 것 같잖아요. 안 느려. 그 양반이 젊어서 기계체조를 해가지고 발걸음도 있지 거의 신선처럼 날라댕겨. 그래서 남들은 그러죠. 뭐 본인도 나이가 뭐 70대라 그래서 트럼프랑 동갑이라며. 트럼프 내년 또 나간다는데.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은 80인데 뭔 그런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 한동훈보다요. 어찌 보면 고영주라는 사람은 한동훈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그 특수부 그 경제 잡범들 상대만 해봤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빨갱이 이 좌익을 잘 몰라요. 걔들은. 그런데 이 고영주 이 양반은 공안부 검사만 28년을 했어요. 그것도 검사장까지 하고 남부지검장 끝으로 아마 퇴직하셨을 거예요. 네. 윤석열이가 공안부 검사를 네. 자기 오른팔로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경제부를 그런데 이제는 윤 대통령도 문제라고 지금. 많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많이 깨달았고 쓰는 말 보면요. 제가 하는 이 공작관 TV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 그 대통령 경호실 애들 그 교과서처럼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도 저가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 많이 전파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욕 가 있잖아요. 유엔총회 참석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서 이 국민의힘도 깨버리고 어차피 민주당 깨버리고 그러니까 현역으로 있는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 국민과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시죠? 걔네들 그 먹고 살으라고 네? 제 방송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저 공약 1번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국회의원한테 지급되는 돈을 보시면 기저초풍이에요. 네? 거기다가요 이 똥개가 300마리인데 그 똥개 보좌한다는 그 새끼 똥개들이 3,000명이야. 네?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뭐 국회 경비 뭐 이런 기타 뭐 너저분한 것들 하면요 한 4,000명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 밥 왜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비도 절반 내지는 3분의 1만 주고 보좌원도 한 서너 명만 주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영주가 하겠대. 얼싸이다. 네, 그리고 선관위 지금 문제 많잖아요. 부정선거 얘기 많잖아요. 선관위를 완전히 혁파시켜갖고 싸그리 뜯어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우리나라 선거 잡히고 네? 그 다음에 이 부정하고 부패한 놈들 때려잡고 그러면 어지간히 웬만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저 법인세를요 20%까지 낮추는데 해보고서 잘 되잖아 15%까지 낮추겠대. 그거를 이 뒤에 받쳐주는 또 우리 그 가짜뱅이 유승민이 같은 애들 말고 진짜 서울대 상대 나와서 그 경제학을 한 4, 50년 하신 베테랑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그분들이 진짜 백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국방 쪽에는 김병관 사성장군인데 그 육사 28기인데 김병관 씨가 우리나라 그 특히 국방 외교, 국방안보 쪽으로 하고 또 그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춘근 교수라고 아시죠? 네, 많이 해요. 이춘근 교수님도 이제 엊그저께 저도 같이 만나서 이제 회동하고 했었는데 저희의 그 외교안보의 그 수장으로 책사로 또 모셔오기로 했고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 고용주와 윤석열 이 투토 시스템을 가기 위한 그 진영들이 좀 짜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흥덕에서도 내가 한번 윤석열 고용주 윤석열 그 당에 내가 여기 저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나와보겠다 하면 아마 뭐 민주당이 됐던 뭐 지금 현재 국힘당이 됐건 다 꺾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마칠 시간이 언제죠? 5분이나 10분. 5분이나 10분요. 네. 지금 푸틴, 김정은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건 네. 좀 공작관 생활을 했으니까 네. 우리 그 북한하고요, 네. 우리나라하고의 그 간첩 세계에 네. 이를 좀 우리가 좀 느끼고 싶었다고. 네. 그 간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네. 지금 간첩 하는데 우리가 무서움을 모른다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도 공산당 이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1997년도 현장 위주로 해서 네. 그래서 네. 1997년 2월달에 황장엽 씨가 그 같이 일하던 김덕홍 선생과 함께 북경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탈북을 해서 이제 옵니다. 그때 기록 화면을 돌려보시면 저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민국 정보 역사상 최대의 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의 마무리를 지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각종 최전선에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곳에서 북쪽애들과 직접 맞닥뜨려가면서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북한의 특수연들 만나서 야 이 새끼야 너 구해주려고 보험증서 갖고 왔으니까 귀순해. 예? 독침이 날렸지 뭐 칼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로 배심 좋게 가서 북쪽 애들 만나서 그런 수작을 벌였던 자가 바로 저 같은 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일이란 것은 이 담력, 용기 그리고 국가와 국민 앞에 목숨까지 던져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그 애국애족의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과거에 묻혔던 우리 공작 첩보만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평양 내부의 얘기가 뭐 수시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과 김정은 관계는요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포탄은 지난 6월달부터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갔고 현재 사용해보고 나서 러시아 반응이 야 이건 너무 오래돼서 제대로 안 나간다. 불발탄도 많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이북의 포탄 제조 생산 공장은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고 지금 아사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거기서 지금 간식도 먹는다 그래요. 그 공장은. 자, 그 정도로 지금 풀가동하고 있고 이건 당연히 비즈니스상에서 맞는 얘기예요. 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러시아 영내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럼 전쟁 끝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공장? 쓸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청 줘서 필요한 것만큼만 갖다 쓰고 적정선만 러시아 유지하면 되겠죠. 비즈니스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거는 미그 15, 미그 19 이런 그 오래된 기종이 있는데 그 비행기들은 이제는 뜨잖아요. 우리나라 F-35나 F-15 그냥 아주 막 처음발 못 써보고 죽습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인명살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조종사가. 그래서 구형 미그기들을 드론으로 바꿔서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이 가미카제식으로 폭탄 싣고 배에 가서 때리 박잖아요. 산화하죠. 이제 무인 비행기로 드론화로 바꿔서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폭파시키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기로 협의를 맺었습니다. 언제냐? 7월 28일 날 김정은이의 지시로 당 조직 지도부에서 미제와 적대 세력들을 파괴하기 위한 그 김정은이의 지시문이 내려갔는데 그거를 제가 이미 입수해서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안 읽어드리는 거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너무 그 내부 문서 빠져나온 게 태가 나잖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애들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게 러시아에서 그다음에 가스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평양에서도 무슨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뭐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뭐 음모가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줬는데요. 이것들이 가스로 도둑질을 했어. 가스 도둑질하다가 얼만큼 찼는지 모르니 뭐 랜턴을 켜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랜턴을 켜고 라이터를 켰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어갖고요. 빵 하고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장마당에서 작년부터 신량곡 수매법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쌀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가 예년보다 조금 늘은 한 240명 정도 죽었다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날 국정원장이 얘기한 거 듣고서 평양에다 연락했더니 선생님 일개 시군에서 죽어 자빠지는 것만 1000명이 넘는데 무슨 소리예요? 응? 그거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랬듯이 지금 평양에서 일어나는 건요. 먹을 것과 쓸 물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도둑질이 성행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각종 창고를 터는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가 정은이를 만나준 거는요. 일종의 쇼맨십이에요. 저기에서 그들의 눈동자를 보셨습니까? 그 만나는 자리에서 보스토니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코보든이라고 우리가 자유시 찬비를 겪었던 그 자유란 뜻이 보스토친이라는 말 속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말로.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인공위성, 핵미사일 이런 거 쏘아 올리는 생산 공장 있고 뭐 다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에서 다니는 열차가요. 보통 궤가 다르습니다. 러시아는요 넓어요. 광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차가 러시아 지역 운영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열차 그 폭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0분에 그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제공한 다른 교통수단을 가지고 갔고 열차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다. 왜? 죽을까봐 겁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무인기 비행기 보내. 헬파이어 장착시켜서 쏴서 그 자식만 죽여서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응? 지난 7월 27일에도 그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더니 그날 어떻게 됐어요? 중국 저기 뭡니까 전인데 상무 부위원장 오고 그다음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좌우에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헬파이어 미사일 쏴서 얘만 죽여도 옆에서 다칠 수 있잖아요. 못 죽이죠. 자 그런 식의 지금 장난을 치는 게 뭐야? 딸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그 주애도 주애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주애라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주애? 로드먼이라고 미국의 그 희한한 농구 선수 있어요. 걔가 갔을 때 김정은이가 야 저 애가 내 딸이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애가 That girl is my daughter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 애가 그런 걸 갖다 그걸 갖다가 name 이름으로 알아들어요. 로드먼이 자꾸 주애래. 그래서 실제로 북의 현상은요 실권이 누구한테가 있냐? 리서주가 아니라 현송월이한테가 있어요. 현송월이는 얘네 3남매가 스위스 유학할 때 가서 뒤 봐주던 보모 역할도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이한테 여자가 어떤 건지 갖다 알몸으로 학습 지도를 해준 애가 현송월이야. 그래서 첫 애를 현송월이 사에서 낳았다고. 걔가 이름이 김일봉이에요. 일봉. 나중에 결혼한 여자가 리설주인데 리설주 사에서 난 애가 김영주라고. 그래서 일봉, 영주 이 두 이름은 북사회에서 절대로 신생아들 이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까봐 맨날 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다니는 그 딸아이는 김은주야. 주애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저밖에 못해요. 왜? 국가정보원에서 그런 첩보를 입수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몇 조 원씩 인건비 들어가는 애들보다 연금이랍시고 200만 원 받는 제가 훨씬 더 대북 첩보 수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보는 저걸 빨리 없애야 돼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고영주 대표가 일당이 되거나
제가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재투입이 되면 국정원 애들은 최소한도 5,000명 정도는 단칼에 목을 쳐버릴 거예요. 네? 인정사정, 이거는 권력, 우리가 보통 권력 상정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읍참마속이란 말 있죠. 읍참마속은 눈물을 머금고 내 애말을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참골단인가요? 그런 말도 보면 우리 왜 혁명이다 할 때 그 혁자가 이 피혁자 아니에요. 가죽. 이 사는 채로요. 껍데기를 벗겨보시죠. 얼마나 아픈가. 그런데 껍데기를 벗기고 근육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겪지 않고는요. 이 나라가 다시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서면 이 나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목숨 걸고 해야지 지금처럼요. 인사카드 갖고서 이렇게 쪼물딱 한다고요. 이게 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평검사 시절과 중앙경험장 하면서 국가정보원 애들을 데려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놈의 자식들이 과장은 처장이 했다고, 처장은 단장이 했다고, 단장은 국장이 했다고, 국장은 차장은 원장이 했다고, 원장이 했던 놈들까지도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고 책임 전가하는 거 보고 이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구나. 비겁하기 정말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구나. 아마 윤석열 머릿속에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있으나마한 조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내 검사로 있는 후배도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나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서 국가정보기관이 신경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정보기관을 제대로만 운영을 하잖아요.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 우리? 35,000불? 대본에 10만 불까지 올릴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이 있어요. 왜? 새는 돈을 갖다가 잡아내는데 국고가 유출되기 때문에 이 도둑놈들을 잡아서 목을 쳐버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게 돌려버리면 된다고. 그걸 왜 못하냐? 네? 지금 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현장의 얘기를 좀 위주로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아시아투데이 가서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못 받아도 정치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관심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모쪼록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만을 제가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